기한. 부가는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문 외우세요. 조문 외우시고.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기한은 발생 여부가 확실한 거라 그랬죠. 종류가 일단 시기종기가 있죠. 대표적으로 시기종기가 정해진 게 임대차 계약이죠. 임대차 계약. 각과리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6월 1일부터 12월 31일. 6월 1일이 시기가 되고 12월 31일이 종기.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종기를 이렇게 정한 경우가 있어요. 갑이 사망할 때까지. 갑이 생존한 동안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실제로는. 갑이 생존한 동안이니까 갑이 죽을 때까지잖아요. 기한이다 아니다. 갑이 사망할 때까지 기한이다 아니다. 기한이죠. 꼭 죽죠. 뭐에 노란 걸 뽑는 데 놓고. 꼭 죽죠. 안 죽나? 꼭 죽잖아. 확실하잖아요. 언젠지가 불확실하지. 이런 걸 불확정기한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확정기한 이렇게 되죠. 아, 기한에는 시기 종기뿐만 아니라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라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이거 갑 사망, 불확정기한이에요. 기한. 갑은 반드시, 갑만 반드시 죽는 게 아니죠. 을도 반드시 죽고 사람은 반드시 누구든지 다 죽어. 그러니까 확실해. 확실한데 날짜가 불확실해. 이걸 불확정기한이다. 반면에 또 이런 계약을 한 적도 있어요. 판례가. 갑과리 임대차 계약하면서 뭐라고 했냐. 6월 1일부터 을에게 이 물건을 매도할 때까지. 을에게. 자, 을에게 매도. 기한일까요? 아닐까요? 기한이에요? 아니에요? 확실 불확실만 따지면 되잖아.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을에게 팔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 에? 반드시 을한테 팔아? 하늘이 쭉 나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기한이 아니야. 기한이 아니니까 종기가 아니죠. 그럼 결국 저 임대차 계약은 시기만 있지 종기가 없어. 뭐라고 불러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다 판례예요. 자, 이렇게 기한의 종류는 시기종기,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불확정기한과 관련해서 정지조건과 구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아까요. 갑이 을에게 32의 시험에 합격을 하면 상가를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을이 30의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 주면 되지요. 불합격하면 안 줘도 되지요. 그죠? 맞아요? 네. 맞잖아. 그런데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임대차가 끝났어요. 그런데 을이 갑이 보증금을 마련을 못해서 일단 을은 집을 비우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사를 일단 먼저 갔어. 며칠 있다가 을은 갑을 찾아와가지고 보증금 도대체 언제 줄 거냐. 그랬더니 갑이 아직 집이 비어있고 주택이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네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요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임대되면 갑이 말하는 주택이 임대되면 불확실하죠. 임대될 수도 있고 갑이 매각할 수도 있고 갑이 철거하고 집을 새로 지을 수도 있으니까 주택이 임대되면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사실이고 불확실하니까 조건이라면 불확실한 건 조건이라 그랬잖아요. 조건이라면 위에 거하고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안 되면 안 돌려줘도 되고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임대가 안 되면 예컨대 갑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주택이 철거됐다. 그럼 보증금 안 돌려줘도 돼요? 보증금은 꼭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다르다 말이죠. 위에 거는 32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상가를 주면 되고 합격하지 않으면 안 줘도 되지만
밑에 거는 주택이 임대가 되든 매각이 되든 보증금은 꼭 돌려줘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별하자 말이지. 위에 건 조건, 밑에 건 기한. 이렇게.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어 있을 때 그 사실이 발생하면 이행을 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면 조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이행을 해야 한다. 그럼 기한. 네? 이렇게 구별하자라는 거예요. 51페이지. 아주 중요하고 아주 어렵습니다. 참고 A. 부관이 붙은 법률 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조건. 위에 거. 시험에 붙으면 상가를 주고 안 붙으면 안 줘도 돼. 그럼 조건. 반면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주택이 임대가 된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않는 것, 즉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정된 때, 즉 매각을 했거나 철거했거나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도 보증금은 꼭 돌려줘야 한다면 불확정 기한을 정한 거다. 그죠? 그래서 똑같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 뭐예요? 이미 부담하고 있는 보증금 반환. 이미 부담하고 있는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어 있을 때 임대가 되면이라는 게 붙어 있을 때 임대가 되는 것도 기한도래고 증여나 매매 등으로 임대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도 뭐가 된다? 기한도래다. 이렇게 되죠. 그죠? 거기 두 번째 문장이죠. 그래서 B. 임대차 종료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타인에게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정한 경우 이건 뭐가 된다? 불확정 기한이 된다. 따라서 임대가 된 때는 물론이고 임대가 불가능하게 된 때 이때도 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그죠? 당연한 건데 갑이 저 상황에서 주택을 팔아놓고 의리 와서 보증금을 달라 그러니까 야 내가 주택 임대되면 보증금 돌려준다 그랬잖아. 나 주택 팔았어. 못 돌려. 이러고 배째인 사건이. 실제로. 그러니까 판결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불확정기한과 정조건을 팔려가지고 정확하게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기한을 붙일 수 없는 행위는 조건 붙일 수 없는 행위하고 비슷해요. 가족법상 행위 못 붙이고요. 단독행위 못 붙여요. 그런데 엄수표 행위는 시기를 붙여야 돼요. 시기가 뭐예요? 지급일. 엄 같은 거 발행하면서 언제 언금을 지급하겠다고 날짜 적잖아요. 시기 붙여야 돼요. 반면에 하나 추가, 소구표 있는 행위에는 기한 못 붙여요. 그래서 기한 붙일 수 없는 행위, 가족법상 행위, 단독행위, 소구표 있는 행위. 소구표 있는 행위 우리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취소, 무권대리 추인 같은 거. 이런 거는 소구표 못 붙인단 말이죠. 기한 못 붙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한 붙일 수 없는 행위 두 가지. 엄수표 행위는 시기 붙여라. 반면에 소구표 있는 행위는 기한 붙일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이 붙어 있는 행위의 효력이라고 해서 기한도래 전과 기한도래 후로 나눠가지고 기한도래 전에 154조를 통해서 148조와 149조를 준용하고 있다. 갑이 을에게 성년이 되면 오피스텔을 주기로 했다. 을은 오피스텔을 잔뜩 기대하고 있다. 갑은 그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라. 을은 그 기대권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대로. 152조 기한도래 후의 효력 1항과 2항 시기와 종기가 붙어있다. 시기 도래하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종기 도래하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무조건 장래요. 조건 같은 소구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기한도래 효과는 절대로 소구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을 되돌려. 절대로 소구표가 인정 안 된다.
5번째, 기한의 이익. 자동차를 36개월 할부로 샀다. 36개월이 될 때까지, 즉 종기가 도래할 때까지 다달이 할부금만 내면 원금 한꺼번에 안 줘도 되죠. 그게 기한의 이익. 원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이익, 그런 걸 기한의 이익이라 한다. 종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현재 누리는 이익, 그걸 기한의 이익이라 한다. 누구에게 있느냐? 조문만 기억하자.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추정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다. 따라서 채무자는 스스로 자신에게 기한이익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느냐? 있다.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상대방 이익을 해하면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통신사 24개월 약정했다. 중간에 그만두면 위약금 줘야 한다. 그게 손해배상이다. 네 번째, 기한이익의 상실이라고 기한이익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다. 기한이익 박탈당한다는 게 뭐예요? 할부금을 나눠서 낼 수 있는 이익이 박탈당했으니 원금 지금 당장 다 갚아야 한다. 이게 기한 이익의 상실, 이렇게 되겠죠. 이 36개월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는 이익을 박탈당했으니까 마치 36개월이라는 기한이 도래한 걸로 보고 원금을 지금 당장 다 갚아야 하는, 이런 걸 기한이익 상실을 한다. 그 상실 사유가 법에서 정한 게 있고 당사자가 약정, 즉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에서 정한 건요, 특히 민법은 우리 민법 388조 1호와 2호가 있는데 이거 나중에 저당권 가서 한번 써먹을 거니까 간단히 그냥 생각만. 채무자가 담보로 손상감소 멸실하게 한 경우하고요,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을 안 해요.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거 안 해.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시켜서.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못 믿겠죠, 더 이상. 그러니까 아직 변제 기한이 남았어도 채무자의 기한이익을 박탈하고 원금을 지금 당장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법정 기한이익 상실 사유예요. 채무자의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고요. 특유 388조는 저당권 가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특약이 문제인데요. 아까 이 할부 거래할 때 할부 거래 약관 속에는 2회 이상 할부금을 연체하면 기한이익이 상실이 되고 기한이 도래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때 기한이 도래한다는 건 원금을 당장 갚아야 된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가 있고요. 채권자가 당신은 기한이익을 상실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원금을 지금 당장 다 내우세요 청구해야 기한이 도래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즉, 당사자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했을 때 그 특약은 두 종류가 있다, 크게. 그 사유가 생기면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이걸 정지조건부 특약이라고 부르자, 이게 판례. 반면에 채권자가 주장 또는 청구해야 기한이 도래하는 거 형성권적 특약이라고 부르자, 이름 붙인 거예요, 판례가. 정지조건부 특약과 형성권적 특약. 어떤 차이가 있냐? 위에 거에 해당이 되면요, 위에 거에 해당이 되면 할부금을 연체하게 되면요, 바로 원금도 연체자가 붙기 시작해요. 원금도. 반면에 밑에 거는요, 채권자가 원금을 내놔라, 그럴 때부터 원금의 연체자가 붙어요. 다르죠,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두 가지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여기서 우리 대법원은 명백하게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즉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기한이익으로 추정하는 데만 추정. 그래서 결론,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주장 또는 청구해야 기한이 도래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에? 여기까지. 표정이 너무 어두워. 48페이지. 네. 부관의 의의는 한번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되고, 조건의 양가로 1번 있죠? 관련 판례는 별거 아니죠. 조건을 붙일 생각만 했지 표시 안 했어. 그럼 이건 단순한 동기에 불과할 것이고 당연히 조건이 아니겠죠. 뭐 생각만 했다 해서 조건이 되면 안 되죠. 자, 종료, 정지, 해제가 있고 오른쪽 정지 관련 판례 1번. 해제, 약혼매물 예물수수. 밑에 151조 1항, 2항, 3항 조문. 그 밑에 부척관계 종료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가 있죠. 그 중에 단독행위, 상대방 동의가 있거나 채무 면제 등은 조건 붙일 수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 등장합니다. 조건부 행위 허락. 1번 처분금지, 침해금지, 2번 처분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3번 반신행위. 1항, 2항. 1항 불이익, 2항 이익. 그 중에 1항과 관련된 판례. 특히 이 판례는요, 그냥 그대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질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때는 이렇게 물어봤어. 그냥 아예. 우리 시험에서. 방해행위 시점, X.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때. 이렇게 딱 돼요. 거기서 끝나면 돼요. 또 오셔갖고 그게 언제예요? 물어보면 안 돼요. 저는 추측을 못해. 추측을 못하니까. 딱 그렇게 문구를 머릿속에 기억하자. 그 다음에 입증 책임이 있지. 어떤 행위가 정지 조건이 붙어 있냐는 무효 주장자가 증명해라. 반면에 2번 정지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유효 주장자가 증명해라. 그죠? 그렇게. 자, 그럼 나중에 문제 지문을 통해서 암기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기한의 종료, 시기 종기가 있다. 특히 판례가 있네요. 임대 기한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근데 이 매도는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니까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기한이 아니다,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정지 불확정 구별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C도 보세요. 정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갑법이니 을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하면서 월급을 350만 원 책정하되 당분간 100만 원만 주고 보조금을 다시 받으면 그때 250만 원을 나머지를 지급하겠다. 이때 보조금을 다시 받으면 불확실하죠. 불확실하지만 보조금을 다시 받으면 주고 안 받으면 안 줘도 돼요? 아니잖아. 월급 350으로 주기로 했으니까 보조금을 다시 받든 안 받든 줘야지. 그러니까 기한이 되는 게 조건이 아니라 기한 이렇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 기한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어음수표 시기 붙여라 이렇게 되겠죠. 기한부 행위 효력 148조 149조 적용하고 기한 도래 후 152조 1항 2항 절대로 소급표 인정 안 된다는 거. 기한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반가로 위에 동그라미 4. 그 밑에 152조 1항 2항 역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오른쪽 기한이익 상실 있죠? 그 상실 사유가 있는데 그 388조 그 눈도장만 간단히 나중에 저당권 가서 써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당사자 간의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맨 밑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뭘로 추정한다?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그 위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으로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게 아니라 바로 기한이 도래한다면 무슨 특약이라 했어요? 정조건부 특약. 근데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하니까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하는 효과가 생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뜻을 물어본 적도 있어요. 바로 기한한 거를 형성권적 특약이란다 이렇게. 주장 청구해야 기한이 도래하면 정조건부 특약이란다 이렇게 틀린 질문으로는 낸 적도 있고요. 정조건부 특약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낸 적도 있고요.
판례 자체를 요리조리 바꿔서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지요? 네, 민법 총칙 끝이 났습니다. 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것들이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이었죠. 그리고 법률행위가 유효하면 권리가 생기죠. 이 권리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지. 물권하고 채권. 그 중에 이제 물권 따르고. 법률행위가 유효함으로써 당사자에게 물건에 관한 권리가 생기더라. 그 물건이 뭐냐? 여기서 이제 연례 문제가 나오는 거죠. 총론, 강론. 총론에서 이제 서너 문제 이렇게 나오죠. 강론에서 10문제, 11문제. 공부해 보셔서 알죠? 반타작하기도 힘들다는 거. 아시지?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10개 이상 맞겠다는 그런 허황된 생각은 버리고. 반만 맞자, 반만. 어떻게든. 악착같이. 제발. 민법 총칙이 어렵긴 해도요, 문제가 쉽게 나와요. 기출문제 보면. 근데 이거는 문제도 거지같이 어려워. 그러니까 반만 맞자, 반만. 자, 총론. 물권의 기초 부분과 변동 부분이 있다. 기초 부분에서 보통 한 문제 정도, 변동에서 이제 두세 문제 이렇게 나오죠. 특히 변동에 가면 등기가 나오죠, 그죠? 등기가 아주 어렵죠. 자, 물권의 기초 한 문제 나오는 부분, 안 할 수도 없고, 물권의 뜻부터. 물권이 뭐죠?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지배가 뭐였죠? 사용수익 처분. 그 다음에 이 물건은 당연히 현재 존재하는 물건이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 물건과 내 물건이 구별이 가능해야 되죠. 특정. 독립이 되어 있어야 되죠. 현존, 특정, 독립. 당연한 거예요. 각과 우리 10,000원씩 투자해가지고 피자 한 판을 샀는데요. 피자가 그냥 동그랗게 왔어. 갑하고 우리 서로 특정 부분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잘라야지. 그게 특정이에요. 예? 잘랐는데 이걸 때렸더니 이거 붙어서 달려왔어. 갑하고 우리 서로 이렇게. 그럼 뜯어야지. 독립. 이렇게 되겠네요. 그게 특정 독립이에요. 별것도 아니야. 아니, 각과 알이 그냥 서로 이게 한 판을 입을 대고서 서로 뜯어 먹을 수 있지 않냐고. 그러지 말고. 내 물건과 남의 물건이 구별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내 물건이 남의 물건의 구성 부분이 아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현존, 특정, 독립의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하는데 절대적이고 직접적이며 독점적으로 지배한다 그랬죠. 절대적, 직접적, 독점적 지배. 그 의미. 채권과 구별하면 된다 그랬어요.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뭐뭐 하세요라고 행위를 청구하는 거라 그랬죠. 돈 갚으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민법 강의하세요. 이렇게 행위를 청구하는 게 채권이라 했어요. 자, 이때의 채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갚으세요, 민법 강의하세요 라고 할 수 있죠. 제3자에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3자에게 채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정환에게 민법 강의하세요 그래야지. 박상우 선생님한테 민법 강의해서 그래 해? 안 하지. 박상우 선생님은 개론하시는 거고. 반대로 저한테 개론하면 안 한단 말이죠. 이렇게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이거 뭐라 그래요?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이 채권이. 이렇게 특정 인에게만 주장하는 권리를 상대적 권리라고 합니다. 그럼 절대적이란 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특정 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상대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절대적. 이렇게 되죠. 두 번째, 민법 강의하세요.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강의를 해야 만족을 얻죠.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해요. 채권은 만족을 얻으려면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해. 이걸 간접적 권리 이렇게 불러요. 반면에 물권은
다른 사람 협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냥 내가 직접 사용하면 되는 거라고. 직접적 권리. 채권은 비독점적이죠. 여러분 중에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나한테만 독점적으로 민법을 강의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은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평등하게 병존이 가능한 반면에 내 물건은 나만 사용할 수 있죠. 이걸 독점적이라 하지. 이렇게 물건은 절대적, 직접적, 독점적 권리로서 상대적, 간접적, 비독점적 권리인 채권과 구별하자. 물권은 물건에 관한 권리로서 대부분이 강행 규정으로 이루어진다.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대부분 임의 규정으로 이루어져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물권과 채권을 개념과 특징을 가지고 좀 구별해 두셔야 돼요. 특히 채권은 이렇게 세상적인 주장을 못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 물권과는 달리. 물권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 몰라도 되고요. 객체는 물건이죠. 이 물건과 관련해서는 뭐 우리 민법상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부동산 동산이 있고 주물종물이 있고 원물 과실인데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요것만 구별하죠. 부동산과 동산.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 99조 2항에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하죠. 반면에 부동산은 토지하고 정착물 이렇게 되죠.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되죠. 이때 정착물이 두 종류. 건물과 건물이 아닌 건물 이외의 정착물이죠. 여기서 건물은 토지와는 별도의 독립한 부동산. 반면에 수목처럼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 이 원칙이다.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은 두 개. 토지와 건물. 토지와 건물. 예? 토지와 건물.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 이 물건에 대해서 일물권, 일물권, 주의라는 게 있다. 일물, 일권주의. 하나의 물건 전체 물건이 하나만 있어야 한다는 원칙. 왜? 독점성 때문에. 독점성 때문에. 세 번째, 일물의 표준. 토지는 필단위, 건물은 동단위. 뭐 어렵지 않고요. 자, 네 번째, 일물일권주의 내용이 세 가지죠. 에? 좀 전에 제가 하나의 물건 전체 하나의 물건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 일부에 물건이 있을 수 없고 수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있을 수 없고 하나의 물건에 수개의 물건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일물일권주의를 머릿속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세 가지가 나온단 말이죠. 하나의 물건 일부의 물건이 있을 수 없고 수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있을 수 없고 하나의 물건에 수개의 물건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랬어요? 예외. 일물일권주의 내용 세 가지 각각의 예외가 있겠죠. 첫째, 하나의 물건 일부에 물권이 인정되는 예외. 일필토지 일부와 일동건물 일부. 일단 일동건물 일부에는 두 개 가능하다 그랬죠. 하나가 뭐? 전세권. 무슨 권? 전세권. 또 하나가 한동 아파트 각 호마다 있는 소유권, 구분 소유권. 이런 게 가능하다. 전세권이나 구분 소유권이 가능하다. 요 놈이 중요하다. 일필토지 일부. 토지 자체 일부에 뭐가 가능하다?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그리고 요놈 건물 이외 정착물. 건물 이외 정착물은 뭐의 일부? 토지의 일부. 그런데 그놈들 중에서 수목의 집단, 소나무 만그루, 수목, 소나무 한 그루, 미수확한 사과, 미분리 과실, 무배추 농작물, 요 내놓음.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건물 이외의 정착물이지만, 그래서 토지의 일부여야 되지만 별도로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에 따로 권리를 인정해 주자. 수목의 집단은 임목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고 보존 등기할 수 있으며 등기하면 소유권과 저당권도 가능하다. 수목의 집단인 임목에 대해서 보존 등기된 수목의 집단인 임목에 대해서 따로 소유권과 저당권이 가능하다. 수목의 집단 수목 미분리 과실은 명인 방법이라고 이름표를 붙이면 된다 같다. 이름표. 표말을 붙여가지고 이 나무는 갑소유 뭐 이렇게 그걸 명인 방법이라 한다. 그럼 소유권이 가능하다. 소유권이 가능하다. 농작물은 무조건 누구? 경작자 소유. 얘는 명인 방법 필요 있다 없다? 명인 방법도 필요 없다. 그리고 그 미수확 농작물을 팔았을 때 양수인 얘도 농작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얘는 명인 방법을 갖춰라. 경작자는 명인 방법 갖출 필요도 없이 취득, 양수인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 농작물에 관한 따로 소유권을 취득. 그러니까 일물인권지 예외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수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 갑이 A 양돈장, 돼지 100마리, B 양만장, 장어 100만 마리. 이거를 을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고자 한다. 근데 민법상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이 질권이라는 게 있다. 질권은 전당포 주인이 갖는 권리다. 따라서 갑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맡기고 돈을 빌리듯이 돼지 100마리, 장어 100만 마리를 맡기고 돈을 빌려야 되는데 안 되죠. 얘가 이거 맡고 돈 빌려줘? 안 빌려주죠. 그러니까 갑과 을이 이렇게 약속을 한다. 돼지 100마리와 장어는 갑이 계속 기르고 대신 돈을 못 갚으면 을은 돼지나 장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다시 말해서 갑이 돈을 못 갚으면 돼지 100마리, 장어 100만 마리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그러면 을은 현재 돼지나 장어에 대해서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게 된다. 그거를 동산, 양도, 담보권이라고 부르자. 대법원. 이걸 동산, 양도, 담보권이라고 불러요. 어려운 권리 아닙니다.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을은 돼지나 장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걸 뭐라 하자? 동산, 양도, 담보권. 여기서 돼지가 100마리니까 100개냐? 장어가 100만 마리니까 100만 개냐? 아니다. 이렇게 증감 변동하는 동산들은 장소, 특정 장소, 그 안에 종류, 돼지나 장어, 수량을 지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특정할 수 있고, 이렇게 장소, 종류, 수량 지정 방법으로 특정을 해놨다면 그 전체를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하자. 이걸 집합물이라 하고, 여기에 하나의 동산 양도 담보권이 설정될 수 있다. 그리고 갑이 다 자란 돼지 50마리를 내다 팔고 새끼 돼지 50마리를 넣었다 하더라도 그 양돈장에는 돼지 100마리가 여전히 있죠. 따라서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동산양도담보권이란 권리 객체의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쉽죠. 갑소유 101호에 처당권자가 둘이 있어 등기 순위를 달리해서 병존할 수 있다. 하나의 물건의 수개의 저당권 성립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일물일권주의 예외 이렇게 되는 것들이에요. 특히 예외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자, 물권의 객체 봤고요. 그 중에 일물일권주의 예외 본 거예요. 네 번째, 물권의 종류 185조 물권 법정주의. 물권은 법률,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함부로 창설, 만들지 못한다. 만들면 뒤진다. 이렇게 강행 규정 이렇게 되죠.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강행 규정이에요. 이걸 물권 법정주의라 한다. 법정주의. 여기서 법률은 국회 제정법만을 말한다. 명령, 규칙, 조례 안 돼. 국회 제정법, 형식적 의회 법률만을 말한다. 관습법은 그냥 대법원이 인정하는 거, 대법원이 인정하는 거. 좀 전에 왔던 동산양도담보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사건 요런 것들이 인정되죠. 동산양도담보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사건. 동산양도담보권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 요 두 가지 나중에 지상권 가서 보면 됩니다. 어쨌든 물권은 요런 두 가지 경우에 이외에는 함부로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임의창설금지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새로운 종류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종류강제. 새로운 내용을 부여해서 된다. 즉 내용도 바꾸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내용강제. 소유권의 내용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게 소유권의 내용인데 갑이요 을한테 물건을 팔면서 이것만 넘겨. 이것만 실제로 이건 지가 그대로 유보하고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소유권의 핵심적 내용인 사용수익 처분 권능 중 사용수익 권능만을 대세적으로 완전히 포기. 다시 말해서 갑이 사용수익권만을 을에게 넘겨. 그리고 지는 뭐만 갖고 있어? 처분권.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유권은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내용으로 하는데 그 내용을 쪼개서 처분 권능만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 사용수익 권능만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 만들 수 없다. 무효. 이런 계약은 무효. 이게 내용 강제고요. 종류 강제는 뭐 다 4개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온천수에 대한 독점적 권리 안 돼. 안 돼. 아파트를 돈 주고 샀고 현재 내가 열세를 받아서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등기는 안 하고 있다. 이 부동산을 매수해서 점유는 하고 있으나 이전 등기하지 않고 있는 자에게 소유권에 맞먹는 관습상 물권, 이걸 이제 사실상 소유권이라고 부르죠. 이런 거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종류강제를 위반한 거다. 온천권 안 된다.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안 된다. 사실상 소유권 안 된다. 타인 소유 토지를 장구한 세월 통행했다. 관습상 통행권 또는 사도 통행권 이런 거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000년을 통행해봐라. 인정되나? 안 된다. 수십 년 통행했는데요 판사님.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건 안 돼.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것도 안 돼. 공원이 설치된 지역 주민들에게 그 공원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 이런 것도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물권 법정주의에서 나오는 것. 특히 4가지 인정 안 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물권의 일반적인 효력, 공통의 효력. 물권의 공통의 효력.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일단 하나 있다. 우선적 효력은 물건이 하나인데 권리가 두 개가 충돌.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하나만 인정돼야 되죠. 이게 우선적 효력이에요. 하나의 물건의 수익의 권리가 충돌할 때 하나의 권리가 우선하여 인정되는 힘.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하나의 권리만 인정되는 힘. 그걸 우선적 효력이란다. 기준 미리 정해놔야 되죠. 안 그러면 싸울 거 아니에요. 자, 기준. 동종료 물권끼리 충돌하고 있다. 원칙 성립선우. 원칙. 자, 성립선우는 뭘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 부동산은 등기선우, 동산은 점유선우. 그게 원칙. 예외 두 개.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우선적 효력 자체가 없어 다른 권리와 병존 가능. 나중에 점유권에서 보죠.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 제한물권 자체가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니까. 물권과 채권이 충돌? 각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을은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는데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고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갑이 주택을 팔아가지고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된다. 제3자에게. 반면에 병의 소유권은 물권이니까 절대적이어서 을에게 주장할 수 있다. 내 집에서 나가달라. 그런데 을은 병의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결국 집을 비워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원칙 뭐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변한다 그랬죠. 이게 원칙이다. 다만 예외. 첫째, 을이 뭘 갖춘 경우? 대항력.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거나 임차권 등기하거나 그럼 대항력이 생기니까 그 이후에 물권자보다 우선할 수 있다. 또는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 중 소액 임차인은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담보 물권자보다도 최우선해서 변제받는 경우가 있다. 저당권 같은 담보 물권자보다도 먼저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이게 우선적 효력.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물권적 청구권. 개념은 어렵지 않죠. 뭐. 물권이 침해되었다 또는 침해될 염려가 있다. 현재 물권자가 그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물건에 대한 반환 등을 청구함으로써 물권의 내용, 사용, 수익, 처분을 회복하는 권리. 그걸 물권적 청구권이란다. 내 물건 말없이 가져간 사람한테 내 물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다. 유형이 3개가 있다. 내 물건을 가져갔다 반환하라. 깔고 앉아있다 방해를 제거하라. 그럴 염려가 있다 방해 예방. 이렇게 3가지. 이게 점유권과 소유권에 각각 규정이 있다. 물권과 소유권에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 205조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206조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14조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소유권에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지상권 등 다른 물권이 빌려 써라. 이걸 준용한다. 그래요. 준용한다. 조문을 빌려 쓰는 걸 준용한다.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2가지. 유치권과 질권은
준용하라는 규정이 없어서 유치권이 침해되거나 질권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물권적 조건 인정이 안 된다. 단 질권은 해석상 인정해준다. 유치권은 끝내 인정하지 않는다. 유치권이 침해되면 반드시 동시에 점유권도 침해되니까 유침을 반환 청구 필요 없고 점유물 반환 청구로 충분하다. 따라서 유치권은 따로 물권적 조건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또 하나는 지역권과 저당권. 요 두 놈은 점유하지 않는다 그랬죠. 뺏길 일이 없으니까 반환 청구 필요 없다.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구만.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침해되었을 때 물권적 조건 인정, 물권적 조건 인정 된다. 되는데 반환 청구만은 된다.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물권적 조건 자체는 인정된다. 그리고 점유권에 기초한 청구, 소유권 등 본권에 기초한 청구가 다르다. 점유권에 기초한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과 소유권 등 본권에 기초한 소송, 점유물 반환 소송, 소유물 반환 소송 전혀 별개의 소송이다. 조문이 따로 있으니까 요건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고 따라서 점유물 반환 소송, 점유의 소, 소유물 반환 소송, 본권의 소 전혀 별개의 소송이니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점유의 소는 점유권만 갖고 재판해야지 소유권 등 본권 가지고 재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명히 점유권이 침해됐다고 하고 있는데 너 소유권 없지 않냐?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점유권과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처벌을 따로 규정한 이유 소송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 208조 나중에 점유권 가서 다시 봅니다. 저거는 세 번째 머리가 터질 것 같지요? 괜찮아 안 터져.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물권의 성질과 채권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 채권은 뭐예요? 사람에게 뭐뭐 하라 청구하고 있으니까 채권이죠. 채권의 성질이 있어요. 자, 물권의 성질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성질.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갖고 있어. 갑은 을의 무단 건물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어.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하겠죠. 이 갑의 을을 상대로 하는 철거 청구권은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그런데 갑이 땅을 팔았어.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감으로써 물권적 청구권도 넘어가. 물권적 청구권도.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소유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같이 한다. 분리양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네 번째,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 침해 원인만 따져보자. 갑소유 땅에 있던 아름드리 나무가 간밤에 쓰러졌는데 하필이면 을소유 땅에 쓰러져서 을의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다. 을이 갑에게 나무를 치워라 그랬더니 갑이 내가 쓰러뜨린 게 아니다. 간밤에 태풍 때문에 쓰러졌다. 나는 잘못했다. 배 째고 있더라. 이럴 때도 그런 치워라 할 수 있냐? 그렇다. 침해 원인이 태풍 등 불가항력적으로 침해된 경우 또는 갑이 일부러 또는 부주의해서 쓰러뜨리는 경우 따지지 않는다. 물권적 청구는 물권이 어떠한 원인에서 침해됐는가를 따지지 않는다. 침해 원인 불문.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데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갑은 땅을 사용하지 못해서 손해가 생겼다.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니까 불강력적일 때는 안 돼. 갑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면 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침해 원인을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고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물권적 청구는 외에 뭐도 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반면에 불가항력적 침해의 경우에는 뭐만 인정되고 물권적 청구만 인정되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다섯 번째, 누가 누구에게 행사하죠? 대원칙이 있어요. 현재 물권자가, 누가요? 현재 물권자가 현재 점유자. 이게 대원칙. 이때 점유자란 직접, 간접, 불문. 단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니까 점유보조자를 상대로는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게 대원칙인데 여기서 이제 사례 형태로 나오는 거. 갑소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일단 무단으로 지었다 하더라도 을이 건물 소유자예요. 그렇죠?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죠.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에서 나가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안 된다. 대신 갑은 을에게 뭐 할 수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을은 건물 소유를 통해서 땅을 점유하고 있다. 땅에 대한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 이때 땅 점유가 불법 점유죠. 그러니까 갑은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을은 건물 소유자이면서 앤드 토지 점유자. 그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갑은 토지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그 토지 점유자가 누구다? 건물 소유자 을. 이렇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을이 건물을 정에게 팔았다. 그래서 건물의 점유를 넘겨줬다. 등기는 못 넘겨줬다. 이때 정, 건물 소유권 있다 없다? 없지요. 등기 안 했으니까. 하지만 건물 철거권은 있다. 건물 소유권은 없는데 철거권은 있다. 그래서 갑은 정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을이 정에게 건물을 임대를 했다. 정은 건물 임차인이죠. 따라서 건물 철거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으니까 갑은 정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대신 때려부시러 갔더니 정이 있겠지. 나가라고는 해야지.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원래 건물에서의 퇴거 청구는 건물 소유자가 건물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나가라. 이게 퇴거 청구인데, 이 경우에는 부득 토지 소유자가 얘 건물 무단 점거예요? 얘 건물 무단 점거자도 아니다. 아니잖아. 정은 건물 소유자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 무단 점거자도 아닌 정을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퇴거 청구. 때려 부시려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사례 형태로 나오니까 이걸 딱 머릿속에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 이거하고 연결해서 이거.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철거하라. 누가 부담해?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타권리와의 관계라고 해서 계약상 권리와의 관계만 간단히 생각해 볼게요.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을이 렌트카를 48시간을 빌렸어. 48시간이 끝났어. 반환해야죠. 반환 안 하면 반환 청구하겠지. 이 반환 청구권이 두 개. 계약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하나. 그 목적물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하나. 임대차 계약에 보면요, 나중에 임차는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이 있다니까. 또 하나는 을이 반환 안 하니까 가면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 똑같은 반환 청구권인데 하나는 계약에 기초한 거고 또 하나는 소유권에 기초한 거예요. 이게 성질이 달라.
계약상 발생하는 건 채권적이야. 소유권에 기초한 건 물권적.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돼요. 왜 구별하냐? 이거 10년의 소멸시에 걸려요. 10년간 행사 안 하면 소멸해. 근데 이건 소멸시에 걸리지 않아. 그래서 구별하는 거야. 그래서 계약관계가 종료가 되면 계약에 기초한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이 병존. 요거까지 기억을 해두셔야 돼. 그리고 나중에 한번 써먹을 겁니다. 근저당권 가자. 이렇게 계약상 권리와의 관계까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이고, 한 문제 나오는 건지 징글징글해 죽겠어. 별것도 없는데 56페이지 물권의 의본질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되고, 물권의 객체에서는 그 일물일권주의 있죠. 반가를 이번에 부동산에 있어서 일물을 정하는 표준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오른쪽 박스 안에 있는 거 요거 조심하자. 요거. 일필토지 일부, 박스 밑에 일동 건물 일부, 그 동그라미 2번에 니은, 그 정도, 니은 정도. 특정성 상실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거. 물권법정주의 조문 확인하시고, 반가를 1번에 첫 번째 끝에 강행법규라고 돼 있고, 맨 밑에 법률은 국회 재정법으로 의미하고, 다음 페이지 양가로의 주의 4개 인정 안 된다는 거 머릿속에 넣고, 물권의 우선적 효력 반가로 1번에 2번 3번, 그 다음에 예외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때 그 밑에 예외. 양가로 1번 있고 양가로 2번 있죠. 양가로 2번에 반가로 1 반가로 2. 반가로 2는 저당권 가서 한번 볼 겁니다. 반가로 2. 그래서 물권적 청권이 있고요. 그 종류가 있죠. 그 종류에 1번 양가로 1 양가로 2, 2번 그 정도는 꼭 기억하자. 종류의 표 밑에 1번과 2번. 성질 물권적 성질 1번 2번. 행사요건 동그라미 1번. 침해 원인 불문. 만약에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권도 별도로 인정. 그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건물을 샀어. 건물을 샀는데 아직 등기를 못했어. 그럼 얘 소유권 없죠? 그러니까 무단점거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초해서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소유권이 없으니까. 그게 청구권자의 관련 판례. 그 밑에 거는 이거 갑소유 땅에 의리 무단으로 건물 진 상태에서 건물을 팔았을 때 그 건물의 양수인 등기 안에서 소유권은 없어도 뭐는 있다? 철거권은 있다. 따라서 그 자를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게 네 번째 줄까지 있는 거죠. 또 네 번째 줄까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비용 부담 있고 타권리가 있죠. 타권리 중에서 동그라미 2번. 계약관계가 종료되면 계약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이 경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에 판례 하나만 간단히 보고, 근저당권에서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 있네. 갑수 땅의 을이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갖고 있다. 근데 돈을 갚았다. 그럼 근저당권 소멸하죠. 근데 등기를 아직 말소하지 않고 있다. 무효등기죠. 돈을 갚는 순간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랬어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따라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갑이 돈을 갚는 순간 이 등기는 말소될 때까지 무효. 근데 말소가 안 되고 있어. 그럼 말소 청구해야지. 그 말소 청구권이 2개. 담보권 설정 계약상 말소 청구권 하나. 또 하나가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 청구권 하나. 갑의 입장에서는 근저당권이 소멸했음에도 등기부의 말소가 안 되고 있으면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당하겠죠. 다른 곳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근저당권 말소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결국 갑은 계약상 말소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청구권 두 개가 병존. 여기까지 됐죠? 이때 갑이 땅을 팔았어. 팔았을 때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청구권도 넘어가야 되죠. 하지만 을병이 계약을 한 건 아니니까 계약에 기초한 말소청구권은 병에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죠. 그래서 결과 목적물의 소유자가 변동이 됐고 변제가 됐다. 전 소유자는 계약에 기초한 말소등기 청구, 현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다. 예? 전 소유자는 계약에 기초한 말소등기 청구권, 현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계약관계가 종료됐을 때 두 개의 권리가 병존한다고 하는 이유,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둘 다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보세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현재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종전 소유자는 계약 당사자로서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죠? 구별을 그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물권법 총론 부분 중에 별로 영향가 없는 기초 부분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변동 부분이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 어렵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예복습 꼭 해주셔야 돼. 161일 남았어요. 좌고우면 할 때가 아니야. 5월 달만 좀 쉬고 그러지 말고.